날짜도 명확하게 기억하죠. 2000년 12월 15일이었었고 2000년. 예, 15일 15살 때 겨울. 예, 겨울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겨울이고 저도 기말고사 다 끝내놓은 겨울. 그죠. 그때 시기를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상경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가게 된 거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가 12월 15일이니까 네네네. 제가 크리스마스 때 혹시 퇴원이 가능하냐 여쭤봤었거든요. 아. 그런데 된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그때 그 빗축제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촌 언니랑 그걸 보러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해 크리스마스 때 중환자실에 있었죠. 하반신 마비가 예상치 않게 됐고 그날만 해도 첫 번째 수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첫 번째 한 번은 수술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네.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이제 하반신이 안 움직이니까 두 번의 수술을 더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금식하면서 약을 맞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열흘 한 1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상치 못했던 일이니까 네. 추애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아. 근데 아, 이게 네. 하반신 마비가 되면은 어쨌든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에 너 배꼽 한번 만져봐 이래요. 네. 그러면 제가 못 찾아요. 아, 이 감각 그게 감각이 없어요. 없으셔서요. 네, 감각이 없으니까 배꼽이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발가락을 움직여봐 이렇게 하면 우리도 보통 이렇게 손가락을 힘줘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렇게 발가락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상태인데 아, 그러니까 워낙 당연히 제가 하반신 마비가 됐을 거로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그널이 있는데도 저도 생각을 전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네네네네. 누가 너 하반신 마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하반신을 볼 상황이 안 됐고 이제 일반실로 가서 앉아서 보니 이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활도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제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됐구나. 그냥 그렇게 서서히 알게 돼서 막 순간 충격 막 이런 것보다도 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그런 정말.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웃으면 좀 그렇지만 근데 진짜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전작년에 박경석 대표 네네.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분은 20대 초반에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마비가 성인 되셨는데 때. 제가 그때 이제 뭐 정치적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뭐 여쭤보면 굉장히 좌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리를 이렇게 긁어보기도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그때 어린 나이셨는데도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수용을 하시는 단계로 빨리 가신 거군요. 이게 제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비가 20일 만에 쬐끔 풀려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한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 그 새로 병원을 좀 옮겼었거든요. 그 의사분이 다시는 못 걷는다, 다시는 다리 못 돌아온다고 했는데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빨리 재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매일 재활 다니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박경식 그 분께서의 상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조금씩 좋아지기 저는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생각 안 하고 재활에 집중하느라고 좀 더 그 좌절의 시간이 막 확 덮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제가 근데 듣기로는 이때 이제 의료 사고를 일으킨 의사분께서 그 전에도 사고 경력이 있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지나서 안 거죠. 부모님께서 그 저희가 중환자실에 있었고 보통 중환자실이 면회가 한 뭐 2번 3번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면회를 기다리다가 다른 보호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뭐 알았었다면은 저의 선택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제 인생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이번에 추진하시는 이제 의료 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 이게 이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겪어보신 일이라서 이해도가 높으실 수도 있지만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은 복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실제로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이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적 복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되게 좀 놀랐어요. 그렇게 아. 얘기하시는 거에 있어서 네. 한 번도 복수라고 제 스스로 일단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복수라고 하면 그 의사분을 찾아가는 게 맞지. 제가 이 법을 왜 만드는 게 복수인지 사실 좀 잘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사실 제 사건에서 의사분이 바로 본인의 가실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서도 써주셨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의료사고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사적 복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 저 의료사고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돌려차기 사건 박진주 씨 같은 경우도 보안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분도 정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안수 사건과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김진주 씨도 사적 복수가 전혀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자의 입장이 어떠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사실 이제 그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의료계가 이른바 소송 리스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필수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되게 불가역적이다, 이런 반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이해를 하시나요? 예, 그 필수 의료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우려점도 뭐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소송 리스크라는 게 실제 보건복지부에 냈던 자료에서 보면 정형외과랑 성형외과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게 실제 통계에도 나와 있는 건 거고.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굉장히 인기과란 말이에요. 소송 리스크가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필수 의료에 있어서 과연 기피 현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게 소송 리스크만의 문제가 맞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낮은 수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된 업무인 것도 사실인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수 의료의 기피 현상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발의도 안 했습니다. 의료사고법을요. 발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공론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법안으로 욕먹는 의원님들은 발의를 하셔서 욕먹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의원 정보 시스템을 보니까 기자들이 그걸 보고 맞아요. 이런 법이 말도 안 되네 해서 이제 기사가 나게 되고 하는 건데, 의원님은 아마도 이 토론회를 열어서 뭔가 이제 비난을 받으신, 거의 올해로 치면은 그 쿠팡 새벽 배송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그런 건데 법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래서 약간 좀 더 아까 전에 그 의료사고 제가 이력제 하는 것도 뭐 지금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계속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모든 의료사고를 마치 공개할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의료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현행법에 이렇게 의료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를 받을 경우에 의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거든요. 그분은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알고 치료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계속 모든 의사 그러니까 다 적용되고 본인들이 마치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보면은 이게 1년에 그러니까 13건 정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만큼 진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해서 이게 나오는 거긴 해서 정말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의료사고가 이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상해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법조인이신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의사들의 어떤 그 의료 행위를 이렇게 처벌로 하는 것이 좀 판결들이 좀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벌금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체의 자유를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러니까 사실 징역 감옥 가는 거거든요. 사실 금고랑 징역의 차이는 그러니까 노역인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중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냐면
척추 수술을 하는데 네. 마취과 의사 없이 수술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저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거의 고의에 네, 가까운 네, 수치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요. 그럼 저는 이런 의사일 경우에는 저는 환자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중대한 어떤 과실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입증이 된 사례일 네. 수밖에 없다. 음. 그 문제 삼고자 하시는 네. 그런 사례들은 잘 알겠습니다.